1963년 냉전이 한창일 때 미국은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전쟁을 끝내기 위해 만들어진 무기를 실전에 배치했습니다.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을 만큼 잔혹한 무기였습니다. 히로시마에 투하된 폭탄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위력을 가진 포탄이 소련군 진영을 겨냥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 무기는 그곳에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오지 않기를 바랬던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냉전이 끝나자 미국인들은 그 무기를 퇴역시키고 포신을 가져다가 잘라내어 비행기에서 투하된 것 중 가장 파괴적인 폭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폭탄들은 30m가 넘는 흙과 6m 두께의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야기의 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 그리스와 체코 공화국 사이에 조용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1980년대부터 그리스 창고에 방치되어 있던 이 무기 60정, 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예정이었습니다. 수리도 현대화도 없이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6년 4월에 우크라이나 제52 포병여단 이 소셜미디어에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장비 목록 한가운데 거의 숨겨진 듯이 그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M110A.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전쟁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바로 멈췄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소련군을 파괴하기 위해 만든 무기가 다시 전장에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기는 러시아, 즉 원래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바로 그 군대를 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수만이 알아차리고 있는 방식으로 이 전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 무기가 실제로 무엇인지부터 시작해봅시다. M110은 미국이 지금까지 실전에 투입한 가장 큰 자주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무기는 거대한 대포를 탱크처럼 궤도 차량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모든 현대 군대가 버린 무기입니다. 나토 어느 나라도 더는 원치 않던 무기입니다. 그리스인들조차 군사적으로 필요 없는 장비라고 불렀던 무기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자 전쟁 전문가들은 이 버려진 무기가 판도를 바꿀 수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무기는 90kg짜리 포탄을 발사합니다. 성인 한 명 몸무게와 비슷하며 최대 30km까지 날아갑니다. 이 무기는 궤도 위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405마력의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이 어디서 발사했는지 알아차리기 전에 발사하고 이동하고 다시 발사할 수 있습니다. 현대식은 아닙니다. 예쁘지도 않습니다. 최첨단 기술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무기들만이 낼 수 있는 파괴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무기에 대해 거의 언급되지 않는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M110이 단순한 오래된 대포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될 겁니다. 이 무기가 오랫동안 현역에 남아있었던 주된 이유는 일반적인 폭발물로 인한 화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술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미국은 이 무기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W-33이라는 이름의 2000개의 핵포탄을 제작했습니다. 이 포탄들 각각은 일부 추정에 따르면 최대 40킬로톤의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히로시마를 파괴한 폭탄은 15킬로톤이었습니다. 즉 M110 한 발만으로도 그 파괴력의 거의 3배에 달하는 피해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무기의 역할이었죠. 소련이 유럽으로 진격한다면 M110이 그에 대한 대응책이 될 것이었습니다. 전술 핵 파괴, 궤도 차량에 실린 대포에서 발사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고 M110은 퇴역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 무기에 일어난 일은 그 무기 자체에 거의 못지않을 만큼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인들이 90년대 M110을 퇴역시켰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신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다. 미국 엔지니어들은 그 거대한 대포 포신을 보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포신을 잘라내고 폭약을 채워 넣어 GBU-28이라는 폭탄, 일명 벙커 버스터를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군사 벙커 파괴자입니다. 이 폭탄은 걸프 전쟁 동안 단 2주 만에 개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진 어떤 무기도 사담 후세인이 지하에 건설한 견고한 군사 벙커들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M110의 강철관을 가져다가 2톤짜리 폭탄을 외피로 바꾼 다음 비행기에서 투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GBU-28은 30m가 넘는 흙이나 6m 두께의 콘크리트도 관통할 수 있습니다. 걸프 전쟁에서는 단 2발만이 투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라크의 한 벙커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콘크리트를 관통해 내부에서 폭발했죠.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이 폭탄 100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이 폭탄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할 의도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무기의 포신이 이미 재활용되어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폭탄을 만드는 데 사용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자주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자주포가 닿는 모든 것은 파괴의 도구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무기 예순정이 어떻게 우크라이나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리스가 얽혀 있습니다. 보시죠. 그리스에는 145M, 110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창고에 있었습니다. 1980년대 미국 무기들로 그리스가 무기고를 나토 기준으로 현대화하면서 점점 구식이 되어갔죠. 그리스 정부는 그것들을 기회로 봤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무기를 팔고 그 돈으로 새로운 장비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 패키지는 60문의 곡사포와 15만 발을 다양한 종류의 포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억 9,900만 유로였습니다. 각 M110은 약 52만 유로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아테네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최신식 전차 한 대는 500만에서 1000만 유로 사이에 가격이 나갑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차 6대 값으로 중포 60문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거래가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겁니다. 하지만 그 합의는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 야당이 항의했습니다. 이 무기들 중 상당수는 에게해의 그리스 섬들에 있었는데 이 섬들은 그리스가 역사적으로 긴장 관계에 있는 터키 해안과 매우 가깝습니다. 정치인들은 바다 건너에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이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를 국외로 보내면서 나라가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리스 군 수뇌부는 M110을 군사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장비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 60문의 곡사포는 아테네에서 우크라이나 동부까지 혼자서 오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물류를 조직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무기가 최전선에 도착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유럽의 항구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체코 공화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지만 체코 이니셔티브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해낸 일은 정말 이야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체코 공화국은 군사 강국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장 많은 국방 예산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체코 대통령은 상황을 보고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제3국에서 탄약과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직접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유럽 중앙에 위치한 이 작은 나라는 혼자서 세계에서 가장 큰 탄약 공급망 중 하나를 구축했습니다. 체코 이니셔티브가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약 440만 발의 중화기 탄약이 우크라이나에 전달되었습니다. 14개국에서 온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쟁 초기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한 발 쏠 때마다 10발을 쏘았습니다. 10대 1입니다. 체코 이니셔티브 덕분에 이 열세가 5배나 줄었습니다. 10대 1에서 2대 1로 바뀐 것이죠. 이것이 전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그리스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곡사포만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예순문의 M110과 함께 5만 발의 고폭탄, 4만 발의 로켓 추진 탄약, 그리고 6만 발의 집속탄이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지상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 수십 개의 작은 폭탄으로 분열되는 탄약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에게 단일 무기로 엄청나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넓은 지역 파괴, 확장된 사거리, 그리고 병력과 차량에 대한 위력도 있습니다. 이건 골라 쓸 수 있는 포격 체계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잘못된 시기에 도착했다면 아무런 영향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가 더 흥미로워집니다. 여러분은 냉전 시대의 무기가 왜 지금 이 전쟁에서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그리고 그 답은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러시아 정부가 저지른 가장 큰 오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계획은 빠른 전쟁이었습니다. 몇 주 만에 키이우를 점령하고 정부를 전복한 뒤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이 도박에 따라 러시아는 모든 것을 전장에 쏟아부었습니다. 러시아는 탱크, 장갑차, 포를, 아무도, 심지어 러시아 장군들조차도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소모했습니다. 하지만 속전속결의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는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후로 우크라이나는 이미 거의 4만 대에 달하는 러시아의 포병 체계를 파괴했습니다. 4만 대나 됩니다. 2026년 1월에는 한 달 만에 1000대가 넘었습니다. 이는 60개가 넘는 전체 포병대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재고가 바닥나면? 왜 이 재고들이 바닥나고 있는 걸까요? 수십 년 동안 무한해 보였던 소련의 저장고들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전쟁 이전에 저장되어 있던 화포의 39%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 생산력으로 이 격차를 메울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러시아는 침공이 시작된 이후 인명피해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한 달 만에 3만 5천 명이 넘는 병사가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2026년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이 숫자를 한 달에 5만 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은 간단합니다. 러시아는 한 달에 3만에서 4만 명의 병사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손실이 꾸준히 모집 인원을 초과하면 셈법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2026년 1분기에 러시아는 9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고 약 8만 명을 모집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맞지 않을 때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착하는 새로운 무기 하나하나가 이 출혈을 가속화합니다. 사실 우크라이나는 미래형 무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대규모 파괴를 가할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60문의 곡사포와 15만 발의 포탄, 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제52 포병여단은 이미 이 무기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우크라이나 동부 크라마토르스크나 하르키우 구역 어딘가에서 거의 30톤에 달하는 곡사포가 방호된 위치에 멈춰서 있습니다. 13명의 병사들, 이 자신들 나이에 거의 2배나 되는 무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 몸집만한 크기의 포탄이 장전됩니다. 포신이 들어올려집니다. 발사 소리가 수킬로미터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90kg의 폭약, 이 러시아 진지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착탄이 확인되기도 전에 M110은 이미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는 우크라이나산 보우다나 곡사포와 뱀파이어 다연장 로켓 발사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시스템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보훈다나는 먼 거리에서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합니다. 뱀파이어는 로켓으로 전체 지역을 포화시킵니다. 그리고 M110은 강력한 일격을 가합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러시아군을 정말로 두렵게 만드는 것은 발사 전에 일어나는 일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진영 상공을 비행하며 참호와 병력 집결지를 식별하고 실시간으로 좌표를 전달합니다. 포병대가 그 정보를 받고 사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이 과정을 더욱 치명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처음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더 많은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제 하늘 위에 우크라이나의 눈이 러시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눈이 하나 더 늘어날 때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더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은 여기서 멈출 필요 없다. 그리스는 아직 약 85대 M110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지도를 보면 잠재력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는 현재 더 현대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219대를 퇴역시키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120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140대 보유 중입니다. 모로코와 타이완은 두 나라를 합쳐 130대가 넘습니다. 세 대륙에 걸쳐 수백 대의 자주포가 창고에 쌓여 아무런 용도 없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자주포들을 우크라이나로 보내는 길이 이미 열렸다는 것입니다. 체코 이니셔티브의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이 무기들을 운송할 길은 이미 존재합니다. 자금도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치적 의지뿐입니다. 미국은 M110을 냉전의 가장 극단적인 상황, 즉 소련군에 대한 전술 핵타격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60년이 지난 지금 이 무기는 핵탄두를 발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M110을 퇴역시켰을 때 이 무기의 이야기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포신을 가져다가 군사벙커 파괴형 폭탄으로 만들었을 때 그게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결말을 다시 썼습니다. 소련군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그 무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보충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포를 잇는 메일, 그리고 사상자가 모집 인원을 넘어서는 메달, 이런 무기들은 단순히 유용한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들은 결정적이 됩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이 전쟁을 넘어선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한 군대가 쓰레기라고 여기는 것이 다른 군대를 구하는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무기가 가장 현대적이거나 가장 비싸거나 가장 진보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다시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무기입니다. 이제 당신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이런 손실을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이 영상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 전쟁을 지켜보는 다른 사람과도 공유해주세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래야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